26페이지에 있는 5번 기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갑을 먼저 보시면 영원법은 해서 나오고 있네요. 영원법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이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답니다.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법이 아까 나왔던 영원법이겠죠.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으로 인간이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는 교훈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영원법이 있어요. 영원법이라고 하는 게 신의 마음속에 있는 법인데 이걸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 때 전부는 알 수 없답니다. 이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걸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해서 자연법으로 나타난대요. 자연법. 그래서 영원법을 자연법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연법은 이 갑 사상가에 의하면 인간에게 적용되어서 무슨 법으로 등장하냐면 실정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정법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상가는 우리가 영원법을 따라야 되는데 영원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통해서나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법이 드러난 게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해서 드러난 게 자연법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의 영원법에 따르기 위해서 자연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자연법 사상가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법에 따른 인간의 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사상가가 누구시냐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교부 철학자이신 거죠. 스콜라 철학자이신 거죠. 중세 그리스도교 사상가이십니다. 의무론에 해당하는 자연법 사상가이고요. 을을 보시면 자연의 사물은 모두 자연의 법칙 아래 따라 작용한대요. 자연의 법칙이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오직 이성적인 존재만이 그 자연 법칙의 원리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 자, 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어떤 사상가를 막론하고 우리 생활과 윤리 안에서는 이성적 존재만이 행위하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란 이성의 경향성으로 독립해서 이성이 경향성이라는 것과 독립해서 그러니까 이성과 경향성은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대요. 실천을 해야만 하는데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된답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해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을 사상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의지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선하다고 하는 것만을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실천적으로 옮겨야 되죠. 필연적으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냐면 당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의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상가는 의무론적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누구냐면 칸트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거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칸트는 이성의 경향성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인 행위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아퀴나스고 을은 칸트의 설명이에요. 갑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갑이 됐건 을이 됐건 이 두 사상가는 모두 다 의무론적 윤리설이죠. 의무론적 윤리설입니다. 의무론적 윤리설은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아퀴나스는 자연법 사상가이잖아요. 봄 지나고 여름이 오는 것이 어떨 때는 봄 지나고 가을 오고 어떨 때는 봄 지나고 겨울 오고 어떨 때만 봄 지나고 여름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무조건 살아가야 돼요. 무조건적입니다. 칸트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유용한 경우에는 도덕적이고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도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유용성을 강조하는 이 사상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공리주의 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기본 원리가 되죠. 2번 볼게요. 갑은 자기 보존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보았어요. 자기 보존의 본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적인 본성이죠.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면 아퀴나스는 자연법 사상가예요.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라고 할까요? 거스르지 말라고 할까요? 봄 지나면 여름 오는데 나는 여름이 싫어. 여름 오지 마. 여름 거스를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한여름에 털옷 입고 다니고 구스 잠바 입고 다니고 그러시면 아무래도 옳지 않다라고 보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퀴나스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부여된 본성이 자기 보존, 그리고 종족 보존, 마지막으로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추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자연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자연법을 지켜주는 것이 본성적인 것이고 자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번. 칸트는 자신의 감정과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도덕적이라고 본다 했는데 칸트는 아까 이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경향성으로부터 독립해 있다라고 했잖아요. 경향성에 따르는 게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경향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설명하면 욕구, 본능,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칸트 선생님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도덕적이야 라고 하는 자율성을 근거로 하기는 하지만 그게 욕구나 본능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요. 경향성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칸트에게서 도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4번. 을은 도덕법칙이 사회적 관습과 양립할 때 가치를 지닌다라고 봤는데 아퀴나스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의무론 사상가예요. 의무론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인 관습이라고 하는 건 매 사회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옛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마다 관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습은 같지 않습니다. 매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로서, 항상 동일한 의무로서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가변적인 겁니다. 따라서 어떨 때는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므로 이거는 이 두 의무론 사상가들이 동의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어요. 5번. 갑을은 아까 모두는 의무론 사상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적인 의무가 사회적인 효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1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사회적인 유용성이나 효용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유용성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라와 같은 그런 가변적인 질문에 동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분 다 의무론 사상가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26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가해 사상의 입장에서 나의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이런 문제 형식은 수능에서도 가끔 나오는 문제 형식이에요. 이 사상가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물론 문제가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실게요. 도덕 법칙은 완전한 존재자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지만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랍니다. 완전한 존재, 인간은 완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성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에 대한 법칙인데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 요게 이제 인간이 되겠죠.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 이게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랍니다. 의무의 법칙이래요.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대해서, 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강제의 법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법칙을 우리가 당위성을 지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당위성을 지녔다라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의무다라는 거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법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되고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존중, 외경이라는 말은 너무 훌륭한 것이어서 두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외경이라는 단어도 나중에 한번 다시 나올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 당위의 의무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사상가는 누구시냐?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앞에서 우리 5번에서 봤었던 아퀴나스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칸트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으셔야 합니다. 칸트이다. 조금 자주 풀어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자주 접해 보세요. 나를 보시면 A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 가는 길에 폭력배들이 A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A는 친구를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척 지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럴 때 A한테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냐? 칸트는 아까 우리 5번에서도 봤지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고통이 최소화하도록 행동하려. 고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 행위의 결과를 고려해서 행동하라 라고 칸트가 얘기할까요? 그러면 고통이 크면 하지 말아야 되고 고통이 적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까 칸트 선생님은 무조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칸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2번, 학교에 늦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다라는 의미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조건 해라 라고 하는 칸트의 입장에서는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상황이 이러면 A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할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니네요. 3번,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면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익이라는 것도 역시 결과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그러면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의무론적 윤리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4번,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래요. 칸트에 있어서 보편화 가능한 도덕 법칙에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칸트의 정언 명령 제1 정식, 보편화 정식이 있었어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여러분들 꼭 내용 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편화 정식.
내 의지의 경륜이나 준칙이 항상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도덕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도덕 원리,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게 보편화 정식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게 옳은가를 생각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무조건 해야 해 라고 보는 게 칸트의 내용이었습니다. 5번,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항상 옳음을 명심해라.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왜 옳죠? 왜 옳죠?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트 문제는 굉장히 좀 자주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실 거예요. 칸트는 워낙 여러 가지를 공부하시고 연구하셨던 분이라서 우리 생활과윤리 전반에 걸쳐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매번 등장할 거니까 칸트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문제 형태가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에 있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조언할 거냐, 이런 문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자주 접하시면 됩니다. 공리의 원리란 어떤 행위가 관련 당사자들의 행복을 증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 행복을 촉진시키느냐 저해시키느냐에 따라 각각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말한다. 승인한다는 건 수용한다, 이건 해야 된다 라는 거고, 부인한다는 건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여기서 내가 말하는 각각의 행위는 여기 또 각각의 행위, 요거 중요한 말이네요. 개별적인 행위라는 뜻이네요.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내용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정부의 모든 정책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적인 이익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사상일까요? 일단 우리가 앞에 공리의 원리라 이렇게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상가가 공리주의 사상이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공리주의는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의 공리와 사회의 공리를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개인의 공리, 개인의 이익,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둘 다 고려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좀 더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리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개인들의 이익의 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공리주의입니다. 그 이익의 합을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이 공리주의였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은데, 특히 각각의 행위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이걸 우리가 행위공리주의라고 하고요. 각각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미리 정해서 그걸 규칙으로 정해놓고, 규칙을 따랐을 때 최대다 최대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리성이 달성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친구들은, 그런 학문들은 규칙 공리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기는 각각의 행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위 공리주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상황 보겠습니다. A는 평소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우리 뇌사라고 하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거기에서 공리주의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얘기네요. 아버지의 장기를 기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리주의 사상가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네요.
보겠습니다. 1번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라. 요게 자기의 이익과 편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공리주의가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정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해라.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최다체 행위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가 줄여서 썼어요. 최다체 행.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번, 3번 보겠습니다. 기부로 인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선의지에 따라 행위를 해라. 아까 우리 6번에서 풀었죠? 6번과 5번에서 나왔었는데 선의지에 따라서만 무조건 해야 된다를 강조하는 사상가는 칸트이고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오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나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4번 장기 기부로 인한 결과에 상관없이가 아니죠. 장기 기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달성이 되면 하는 거고 달성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상관없이 틀렸고요.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의무론적 윤리설에 해당되는 설명이네요. 4번 틀렸습니다. 5번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위해서 유용성의 증진과 무관하게가 아니죠. 공리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켜서 어쨌든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게 어떤 행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네요. 29페이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이런 형식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의 형식으로서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적용돼서 나오기보다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물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행위의 밑바탕에 있는 행위의 준칙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도와줄 것인지 생각할 때 내가 하려는 행동의 밑바탕에 있는 준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경에 처한 어떤 사람을 보면 나는 그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준칙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준칙을 받아들일 수 있고 있다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준칙을 보편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준칙을 거부해야 하며 그 행위는 비도덕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윤리사상가는 자기가 세운 준칙, 자기가 세운 입법의 원리, 자기가 세운 도덕의 법칙을 자기 자신의 도덕 법칙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되 두 번째로 내가 세운 도덕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에도 문제가 없는지 그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이네요. 그러면 이 사상가는 누가 되실 거죠? 칸트 선생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칸트의 도덕 명령의 원칙을 우리가 보편화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죠. 칸트 선생님은 개인이 도덕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인이 세우는 도덕 원칙을 준칙이라고 하죠. 이것은 인간만이 세울 수 있고요. 인간만이 자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세우는 그 도덕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까지 적용되어야지만 진짜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한테만 좋은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도덕 법칙으로 성립하지 않는 도덕 법칙은 비도덕적
이성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편화 원칙이 있었고, 칸트의 정언 명령에 보면 보편화 원칙 말고 인간성의 정식이 있었죠. 인간성 정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할 때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라 라는 거였는데, 단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라 라고 해서 수단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그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동시에 목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뒤에 단원에 보면 우리 형벌 단원이 나올 텐데요. 그 형벌 단원에서도 보면 칸트 선생님은 인간의 사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사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존중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단으로 대할 수도 있지만 수단으로 대하는 동시에 목적이어야 된다. 이게 칸트 선생님의 두 번째 인간성 정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칸트 선생님이 해당하는 보기가 뭔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준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해라. 정답이죠. 보편적 도덕 원리. 내가 세운 도덕 원리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원리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이 칸트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습관화된 품성적 덕을 발휘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라. 자, 일단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칸트는 동의할 수 없어요. 습관은 내가 이성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행동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 일종의 경향성이에요. 칸트는 경향성에 따른 행위는 도덕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칸트에서 도덕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요. 품성적인 덕은 다른 말로 도덕적인 법이죠. 도덕적인 법. 도덕적인 법은 내 품성, 덕성을 변화시키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덕을 이야기하고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무슨 윤리 사상가냐면 덕윤리 사상가예요.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행위만을 도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하면 우리는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있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다체행이죠. 최다체행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죠. 이거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칸트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죠. 사회에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그럼 도덕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세운 도덕의 법칙은 자기 양심에 따른 자율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고려한, 결과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보편적 도덕 원리를 기반을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성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칸트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해당하는 경향성을 따라서 하는 행동은 도덕적인 행위라고 칸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칸트의 도덕적인 행위는 이런 정언 명령을 따를 때만이에요.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누가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언 명령과는 다르게, 인간이라면 반드시 무조건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도덕 법칙을 이야기하지, 이렇게 쾌락을 산출을 하거나 사회적인 이익을 산출을 하거나 라는 어떤 가정의 명령을 수행하는 법칙은 도덕 법칙으로 칸트는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개인의 자율성이 아닌 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도덕 법칙을 확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출발점이 개인의 자율성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아닌이라고 하시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성에 기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브레 사상가 입장에서 볼 때 질문이 모두 옳게 답한 것은 입니다. 이런 문제도 수능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갑을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실제로 가불이라고 하는 사상가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불의 사상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골라서 그것이 맞게 된 걸 고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불 먼저 보시겠습니다.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고려할 것은 강력성,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이래요. 그리고 쾌락과 고통의 가치가 그것을 낳는 행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산성, 순수성을 계산 범위에 넣어야 된다. 즉 범위, 쾌락이 고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쾌락을 평가할 때, 계산할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도, 지속성, 확실성, 원근성, 다산성, 순수성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가는 우리 누구라고 알고 계시냐면 벤담이라고 알고 계시죠. 벤담. 벤담 선생님은 양적 쾌락을 강조하신 공리주의 사상가이면서 양적 쾌락을 계산할 때 7가지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셨던 분이니까 이게 벤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을을 보시면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층 더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쾌락에 질적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좋은 거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뭘 고려해라? 질을 고려해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양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양을 고려해야 되는 걸까요? 안 고려해야 되는 걸까요? 양을 고려하는 겁니다. 양을 고려하지만 얘도 고려하고 얘도 고려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양도 그리고 질도 고려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의 사상가는 누가 되냐면 밀이 될 수 있겠죠. 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둘 다 공리주의 사상가네요. 질문. 쾌락을 주는 행위는 선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악한가? 이거는 모든 쾌락주의자들의 공통점이죠.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벤담과 밀이 공통적으로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할 그런 행동,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1번이 바로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 행복의 실현은 양립 가능하냐? 제가 아까 기본 문제 7번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리주의에서는 뭐가 도덕적인 행위냐면 사회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도덕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행복, 사회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과 도덕적인 행위를 같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둘 다 예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라고 하셔야겠죠. 여기 예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행위를 평가할 때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그렇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사회적 행복 실현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도덕적인 거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도덕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 두 공리주의 사상가 모두가 예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덕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는 물음이거든요. 그런데 공리주의는 사회적인 행복이 나오는 것이 도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가 좋은 거죠. 따라서 그 자체로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공리주의 사상가 둘 다 아니오라고 이야기해야 될 답이에요. 아니오. 이렇게 해야 될 답이겠죠. 그 다음에 5번 쾌락을 계산할 때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은 이 둘 중에 누구죠? 밀이죠. 밀. 그리고 벤담은 그냥 양만 고려하는 거죠. 양만 고려해서 7가지 기준으로 쾌락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얘는 맞아요 예라고 대답해야 정답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문제니까요. 꼼꼼하게 분석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